추미애 장관한테 질문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이 있어가지고 증인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 여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증인 채택이 안 돼가지고 국정감사가 잘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감사는 기관 증인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게 원래 본연의 감사입니다. 과연 이런 국정감사를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건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상임위별로 쟁점이 많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청래 의원님이 교육이시고요.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님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렇게 소속돼 계시는데 먼저 정청래 의원님 이번에 특히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준비해서 나오셨나요? 저희 교육위에서 지금 국정감사 하다가 잠깐 중간에 방송 때문에 나왔는데요. 네. 많은 의원님들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실, 좀 더 잘할 수 없느냐 네.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학비리 의혹 이것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사학개혁, 사학비리 의혹 이런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권성도 의원님도 뭐 나름 준비 많이 하셨고 증인 출석까지 신청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림해양수산위는 아마 이번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네. 서해 공무원 그 총살 네. 피격 사건 네. 그 진실이 뭐고 그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할 일을 다 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군 쪽 말고 해양경찰 쪽. 예.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오늘 뭐 첫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영농형 태양광. 그러니까 농업용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이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태양광 면적이 3년 동안 거의 20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좀 지적을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해수위에서 이제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서해 공무원 친형을 증인 채택하자라고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거부를 했어요. 근데 그 친형도 그렇고 그 또 그 실종 공무원의 아들도 그렇고 대통령께 지금 진상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하셨다. 예, 민주당의 그런 정말 그런 거부 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다. 예, 질책을 하고 왔습니다. 예. 지금 뭐 권성동 의원도 증인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뭐 상임위별로 이제 피격 공무원 형 관련해서 증인 신청했다가 그걸 놓고서 이제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대통령님께 보낸 서한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당연히 응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국정감사 첫날 이 유가족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요청을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국민의 요청에 대한 우리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유가족 중에서는 이 일이 이렇게 언론에서나 정치권에서 정쟁화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유족들도 있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인하려면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방위가 맞지 않나. 구구절절한 편지를 통해서 억울한 아버지의 누명을 좀 벗겨달라고 하는데 한 명도 지금 정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 또 국방위원회의 모습인가?
이런 입장에서 제1야당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인데 형님에 대해서 과연 증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실지, 그다음에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한미 간 공동 첩보 자산인 SI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속시원히 답을 못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여야 의원님들 보면은 심각한 그 SI 노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피격 공무원의 친형을 국감장에 불러들이는 게 과연 당사자도 아닌데 이게 국감장 안에서 정치 공방만 하고 끝나는 일 아닌가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고 네. 특히 이제 야당은 최대한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씨름에서 삿바 싸움이 이제 증인 채택 전쟁에서 이제 네. 벌어지거든요.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 저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실제로 증인을 채택해서 주목은 받을 수 있겠으나 특히 지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민감한 정보들이 공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SI 정보, SI 첩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스페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감청을 통한 특수 정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노출이 되고 공개가 되면 북한이 주파수를 다 바꾸고 실제로 이제 국방상 안보상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비공개에서 논의됐던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는 건수 잡았다는 식으로 한 생명의 죽음을 놓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도 결국 국민들이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증인 채택을 하지 않으면 국정감사가 필요 없다는, 그리고 해서 뭐하냐는 그런 것은 지나친 좀 과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권선생님.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야당할 때 주장하고는 정반대의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국정감사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 예산 사용이 과연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걸 이제 감시하는 국회의 아주 중요한 권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국회 1년 농수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정감사죠. 그런데 이번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 총살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수사하고 있는 해경청이라든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방부는 월북 가능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흘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유가족인 친형이라든가 그 어린 아들은, 고등학교 아들은 월북할 리가 없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라는 것이 뭐냐? 국민 행정부에 호소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다 국회에 갖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 국민이 자기의 그런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소가 국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해양경찰청에서는 유가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계속 월북했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누구 말이 진실인지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분을 불러서 해양경찰청장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에 반대되는 그 유가족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판단해서 야, 이거 해양경찰청이 너무하다 그러면은 다시 뭐 특위로 가든가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은 그냥 잠잠해지겠죠. 그래서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라든가 세월호 사건 때도 유가족들을 다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다 국회에 와서 억울한 사정을 다 하소연하게 해줬어요. 네. 우리가 여당일 때도. 근데 민주당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이라면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SI 그 정보를 얘기하는데 이미 SI 정보가 다 공개가 됐어요. 감청에서 북한 수용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정보가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러서 뭐 SI 정보 때문에 부를 수 없다는 그거는 합리적인 변명이 안 되고요.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되고 사륙되고 또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하는 것을 정쟁으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 그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국회가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 의원님 말씀은 단순하게 정쟁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을 다 불러놓고 같이 교차 검증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19대 국회 때 공교롭게도 권성동 의원님과 제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국정조사 특위 간사였어요. 네. 그때 저는 야당이었고 여당이었고 그때도 저희 둘이 그 증인 채택 문제로 굉장히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런 증인은 안 된다라고 권성동 의원이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좀 다른 말씀을 지금 아니, 계속 그게 하시는 아니라 것 같아요. 그때 증인 채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 해줬어요. 많이 못했죠.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래 필요한 인원 다 해줬는데 여기는 아예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명도 채택 안 하겠다 하니까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이럴 바에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한 명도 채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추미애 아들 사건과 관련돼서 단 한 명의 증인을 채택 안 하겠다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그러니까 집권 원래 여당이. 수사 중인 사건에는 증인 채택을 다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리한 주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지금 뭐 오늘 상임위가 열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받는 상임위는 지금 국방위입니다. 국방위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한번 따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상선 통신망이 있죠. 주변에 있는 배들은 들리는 거죠. 북한 배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났고 그럼 배에 없으면 바다에 있는 거고 그럼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한테 실종자가 있다 우리 혹시라도 실종자 발견되면 협조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답변 안 하더라도 듣고는 있으니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해경이 주도하에 탐색 작전을 하면서 그 사실은 뭐 북으로 그 당시에는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판단을 못 하고 아마 그 해류 그 유동 시스템을 판단해 보니까 그럼 월요일 그러다 칩시다. 화요일은 그 다음 날은 화요일은 그 나중에 저희가 첩보를 통해서 이제 그쪽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첩보를 가지고 그 북에다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이게 리스크가 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하태경 의원 주장은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럼 조금만 더 선제적으로 북한에다 대고 우리 국민이 글로 넘어갈 수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주장이에요. 저게 지금 질의와 답변이 네. 지금 애매모호한데 제가 좀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NLL 이남은 네. 해경 소속이에요. 네. 그리고 NLL 그 북한 그 사이에는 이제 국방부 소관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북쪽으로 넘어갔을지 모르고 해경에서 이제 뭐 수색하고 이제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NLL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는 것을 SI 정보, 북한에 대한 감청 등 첩보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첩보를 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 무전이라든가 이 감청을 해가지고 알아냈어,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애매했다는 얘기예요. 국방부 장관은 지금. 왜냐하면 그럼 바로 우리가 감청이라든가 SI 정보를 취득했다는 것을 곧바로 알려주는 꼴이니까 그 얘기를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해양경찰청하고 해수부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이분들은 처음에 실종이 됐으니까 그래서 수색을 해야 되는데 북한 수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해양과학원이라고 있어요. 해양과학원에 제가 의뢰를 해서 당시 해류가 어땠냐 하니까 충분히 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해류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차적인 판단은 해수부가 제대로 판단 못하고 해양경찰청이 판단을 못했어요. 그 후에 북한이 이제 국방부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경청에서 이제 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국방부에 연락을 했고 국방부에서 이제 다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으면은 우리는 국정원과 북한의 그 담당 국정원 대등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서로 다 연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수역에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6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SI로 북한군이 우리 그 해수부 공무원을 이제 데리고 끌고 가고 그다음 신문하고 이런 게 이제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최소한 국방부가 직접 연락하기 뭐 하면 국정원을 통해서라도 했어야 돼요. 관계부처까지 협의해서. 그게 6시간이에요. 잃어버린 6시간. 6시간 동안 국가기관끼리 협조도 안 되고 도대체 뭘 했느냐.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북한에다가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공무원이 북한 수역으로 떠내려갔으니까 돌려달라. 그럼 도와달라. 최소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결정권은 북한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정도 조치는 했어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됐었고 충분히 관계기관에 협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다 끝나갔고 그다음에 국방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거 총살 당하는 거 그다음에 불태 소각시키는 거. 사후에 알았죠. 사후에. 아니에요. 그 전에 다 알았어요. 국방부가 다 보고 있으면서 그걸 즉시 보고 개통을 통해서 우리나라 감청부대가 능력이 대단합니다.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웬만한 평문은 다 수집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SI 뭐 정보가 다 셌으니까 이제 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다른 언론에서 다 나왔거든요. SI 정보 그 해석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취했다면 난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점에서 정부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됐다. 이거는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네. 좋았을 때는 전화로도 하고 통지도 하고 서로 협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끊어졌을 때는 이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건데 통신사에 다 끊어졌으니까 핸드마이크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릴 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남북 관계가 좀 좋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고요. 이미 피살 사건 전에 국정원 한 거 우리나라 국정원과 북한 국정원 역할을 하는 기관 간에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다 됐거든요. 그걸 자꾸만 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수단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자, 뭐 계속해서 지난주 한 주 내내도 같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그 국감장에서 새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SI급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그동안 있었었는데, 한미 연합사령관도 이런 SI급 정보 유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유출 부분은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이미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그 다음 날 언론에 정부 당국자 입을 빌려 가지고 SI급 정보로 확인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총살당하고 시신 소각이 됐다는 점. 그리고 그 상황 북한 수역에서의 그 몇 시간 동안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이 이 언론을 통해서 다 흘러나왔어요. 네. 그 처음에 그 사건이 나고 나서 국회 국방이 열릴 때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왜 비공개로 열렸냐면 이 SI 정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로 열려서 그때는 안 나왔는데 언론에 보면은 정부 당국자 입을 빌려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 하면은 그동안 뭘 했느냐 니네 왜 그 첩보를 정보로 확인하고 그 첩보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틀인가 시간을 묵혀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발표를 했느냐 브리핑을 했느냐 합참에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그리고 월북했다 그러는데 그 월북했다는 증거가 뭐냐 계속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으니까 국방부 당국자고 자기도 모르게 이 SI급 정보라고 하면서 쭉 흘려버린 거예요. 그 후에 우리 그 주호영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자세한 내용을 발표되고 뭐 월북 가능성 뭐 그 북한 군인하고 이 피살 공무원의 그런 대화 내용 이런 게 다 흘러나왔을 때는 이미 북한 당국도 얘들이 감청을 하고 암호 해독을 해서 우리 정보를 캐냈구나 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북한 군인들은 뭐 바보입니까? 군 당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SI급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게 좋지만은 이미 정부 당국이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정보위 야당 시절에 간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결산 소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국정원의 예산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정보위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은 보통 이제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국정원은 예산을 얼마 쓰냐? 네. 몇 명이냐? 근데 국정원의 정보위를 하면서도 국정원에 대한 6가지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정보위 하면서도 이제 이 보안 사고가 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기도 좀 그런데 근데 그걸 비공개로 하기를 원칙으로 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의원 정보위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새 나가면 바로 국익과 직결되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정원보다는 합참에서 파악한 게 더 빨랐고 정확했죠. 근데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첩보를 바로 정보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첩보가 조각이라면 정보는 그림이다. 조각조각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북한에게
국방부 차원에서는 적이잖아요. 이걸 언제 노출하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외통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 남편 출국 논란과 관련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과의 말을 다시 한번 표명을 했고요. 또 피격 공무원 사건 당시 그 NS 회의에 본인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의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 국감서두에 이일병 교수의 출국에 대해 거듭 사과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는 강경화 장관의 패싱 논란이 외교부 이어졌습니다. 장관으로서 역할을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데 많은 의문이 듭니다. 최근에 그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장관이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됐던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 그 회의가 소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다고 답을 그러면 외교부 내 다른 외교부 직원은 그 회의 소집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네, 외교부 직원들도 그 모르고 언론을 있었죠?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차관이라도 대신 참석하는 게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청와대에서 외교부를 패싱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실장하고는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그날 지난번에- 회의에 왜 외교부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네, 그 않았을까요?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안보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시정 요구를 했고. 아, 문제 제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누구 안보실장에게 했습니까? 예, 안보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안보 NSC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네, 회의 참석을 떠나서 이 예. 사안 자체에 대해서 외교부가 미리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 그렇구나. 예, 저를 패싱하기 위해서 한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쟁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사과 사실 이전에도 한두 차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오늘 사과로 남편 출국권은 어떻게 마무리됐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는 마무리되면 좋겠지만은 이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또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여행 자제를 국민들에게 공고를 했는데 주무장관이 남편이 그 정부 방침을 어기고 해외에 여러 차례 나갔다. 권고를 어기고. 네, 공고를 어기고 뭐 어떻든 간에 근데 정부의 공고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고위 장관, 국무위원, 고위공직자 그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그러는데 이제 제가가 안 된 거예요. 물론 그 뭐 남편분이 해외 나가고 안 가고 그분의 이제 자유니까 뭐 그분을 뭐 법률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자기 가족을 단도리를 자기 가족을 단속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거는 이건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강경화 장관이 이미 장관으로서의 권위가 다 책임은 무엇을 타는 거죠? 사표죠. 아, 사퇴하는 거죠. 예. 사퇴를 말씀하시는 그다음에 NSC 그 뒤에 또 나왔으니까 외교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장관입니까? 정부 소유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국방 외교는 한 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서해 공무원 총격 사건, 총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NSC에 참석을 해야 되죠. 근데 안보실장이 뺐어요. 뭐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외교부, 외무부의 역할을 무시한 거죠. 이게 큰 역할이 없다. 예. 강경화 장관으로서는 남편의 출국 문제로 곤혹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좀 여보 나 좀 도와주지, 응? 꼭 나가야 되겠어. 이랬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과거 시절에 연자제라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상이 어떻다 이래서 아들이 뭐 사관학교 못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옳은 거냐? 그래서 그것은 폐지가 된 거잖아요, 지금 관습적으로도. 그래서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히 했다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겠는데 그 노 교수, 퇴직한 교수가 평생 꿈꿔왔던 어쨌든 일종의 버킷리스트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하면서 사퇴까지 주장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언론이 문제인데요. 수천억 대 요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트 클럽 선장이 기가 막히다면서 쓴 게 있습니다. 1억 4천인데 그건 무동력 도치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됐는데 어쩌면 한국에 안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어떻게든 모험과 이 도전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특혜도 아니었고 또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위험 요소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질질 끌고 우리가 계속 공세를 하는 것은 역풍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자라는 분위기도 있다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NSC 참여 문제는 강경화 장관이 사과할 일은 아니죠.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NSC 주 멤버인데 거기에 회의를 참석하고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좀 짧게. 과거에도 여러 박기태 장관도 딸이 국적이 미국이라 해가지고 사퇴한 적도 있고요. 가족의 잘못에서 사퇴한 예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 이 출신이거나 민주당 관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네. 이건 국민들이 아마 민경욱 의원도 지금 출국해가지고 국민들이 아마 잘 백악관 판단할 겁니다. 앞에서 시위도 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전 민경욱 의원이죠? 의원도 공직에 그거는 이제 사퇴해야죠. 민간인이에요. 평범한 시민이에요.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평범한 시민이에요. 어쨌든 간에 당협위원장의 변선은 아니잖아요. 자, 이제 국정감사 오늘 첫날이라 앞으로 20일 동안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큰 쟁점과 화두를 던져줄 것 같고요.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게 좀 있나요? 지금 뭐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으나 2명 중 1명은 지금 정했다. 그리고 1명은 찾고 있다 이런 거예요. 네. 전형적인 물타기고 시간 끌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명은 찾았다고는 보시나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얘기를 그 하고 속을 있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추천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개정안을 내서 사실 법은 통과됐는데 법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사실상 위헌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는 통과된 법을 하루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은 통과됐는데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개정안을 밀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노선을 26일로 사실은 잡았는데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양당의 공식 입장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야당의 직무 유기와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감이 끝나고도 야당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1명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된 내부 상황이고 인선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몇몇 대상을 접촉을 하는데 복잡한 사안에 관련되는 것을 싫어한다 해서 자꾸 사양을 하고 있고요. 이분 정도 같으면 꼿꼿하고 잘하시겠다 하는 분이 자꾸 사양을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말씀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한 번 했어요. 전 2번 해야죠. 네. 자, 좀 길게 하세요. 26일이 민주당에서 마지노선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글쎄요, 나도 뭐 지도부 입장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하기 어려운데 지금 물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추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민주당이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야당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강석처럼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공수처법 개정안도 지금 여러 건이 나와 있고 일소위 회부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 건은. 네. 법사위 법안 일소위에. 그럼 언제든지 뭐 거대 정당이고 공영 정당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일단 26일까지만 네. 나오면 안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부동산 3법 통과시키면서 어떻게 국회를 마음대로 멋대로 하냐 이런 여론의 비판이 있으니까 지금 조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저는 굳이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석을 다 잘라가지고 완전히 이제 허수아비가 됐어요. 무장해제를 시켰고 지금은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이에요.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그 산하에 이성윤 검사장 또 동부 검사장 이번에 아주 뭐 잘 처리했잖아요. 이렇게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경찰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한마디면 뭐 재인 산성을 만드는 그런 판이니까. 그런데 뭐 굳이 말 잘 듣는 검찰 경찰 시키면 되지 공수처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 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추천한다니까 추천할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킬 거예요. 원내대표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런 민주당의 그런 권력 장악 기도는 정말 우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라든가 완성을 위해서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26일 이전에 추천위원을 추천했다. 그럼 개정안은 확실히 안 하는 거로 가나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고려해 볼 사항인데요.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법은 이미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네. 출발하기 이전에 공수처가 필요 없다, 뭐 있다 이런 얘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 여당 보고 멋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는 법대로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추천 안 하고 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뭐 공수처가 출범될 때 공수처에 대한 논란은 있었고 이 사사건건에서도 좀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모적인 논란은 그만두고 법대로 하자. 공수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자. 이렇게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여기 이제 무소속일 때 나와서 마지막입니다. 예, 추천을 어차피 우리가 이제 졌기 때문에 추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제 추천을 해서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정치적 영향을 안 받는 인물로 좀 추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걱정이 뭐냐 민주당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비토꼴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2명. 비토를 개성해 나갔을 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복개정한다고 또 그럴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지 말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정치 중립성을 지킬 만한 인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킬 만한 인물을 우리가 추천하자 그렇게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무리해야 될 말씀보다는 것 같아요. 일단 추천하세요. 자, 26일 안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권성동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